자, 이제 지난번까지 아마 애착과 신뢰에 대한 그리고 자율성까지 갔었을 텐데요. 아마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정적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피력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왜 애착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사실 태어나서 뇌가 형성되죠.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뇌를 통해서 컨트롤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뇌 발달을 조금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뇌는 태어나는 순간 기본적으로 가지는 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충류의 뇌입니다. 이거는 생리적인 뇌라고 합니다. 생리적인 뇌. 다시 말하면은 모든 동물들은 다 뇌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는 뇌가 하충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태어나는 것이 동물로 태어나면은 이 동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가 그 다음 층에 생기는 것이 포유류의 뇌입니다. 이 뇌가 정서적 뇌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리적 뇌, 생체적 뇌라고 한다면은 정서적 뇌입니다. 정서적 뇌가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변형계라고 들어보셨죠? 변형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변형계가 바로 인지적 뇌입니다. 사실 인간의 발달을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가려면 이걸 뇌를 전부 분석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뇌과학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가진 것이 바로 생리적 뇌. 기본적으로 모두 동물이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파충류가 아니고 사실은 포유류죠. 포유류에 뇌가 생기는데 이게 뭔가요?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걸 말합니다. 상호작용의 핵심이 뭘까요? 정서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 정서, 느낌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누구하고요? 주양육자 엄마하고의 정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서 감정을, 정서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포유류의 뇌가 발달이 되면서 사실 이 기능들은 거의 처음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뇌도 발달을 합니다. 발달하면서 포유류의 뇌를 왕성하게. 그 다음에 변형계가 인지적인 뇌가 발달이 되죠. 인지는 결국 사고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뇌가 결국은 뭘 바라보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뇌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발달이 뇌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뇌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방법이
파충류에 대해서 포유류에 대해서 변형계를 형성하면서 뇌가 그래서 전두엽, 축두엽, 뭐 후두엽 있고요. 그런 역할들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뇌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발달.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변형계까지 인지적인까지 태어나서부터 7세 보통 한 1.5세부터 7세에 뇌가 거의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1.5세 0세부터 7세까지인데 그 중에 가장 이 포유류 뇌나 변형계가 확장돼서 성장하는 시기는 1.5세부터 7세다. 사실은 0세부터 1.5세까지는 애착이 중요합니다. 파충류 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정서적인 뇌가 만들어지고 이 정서적인 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뇌가 어느 인지적인 뇌로 발달하기까지는 여기서 생리적인 뇌는 언어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나요? 언어가 있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언어로 세상을 보는 힘을 가집니다.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힘,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걸로 보나요? 이걸로 아닙니다. 뭘 볼까요? 언어를 봅니다. 그래서 1.5세부터 7세까지의 언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언어 능력이 정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서를 표현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인지적인, 그래서 인지적인 뇌가 생겨서 모든 행동들을 제대로 하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 이 언어는 뭘 가지고 하느냐? 정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인지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 인지적인 뇌를 키우는 것은 이건 사실은 사고력이고요, 문해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해력을요. 문해력이라는 게 뭘까요? 사고해서 문해력을 나타내는 문해력이 뭔가요? 세상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힘. 이 세상 속에는 나 말고 제외한 모든 것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분석하고 풀어내고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문해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문해력이 성장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언어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독서입니다. 그래서 유아 독서가 왜 필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아 독서가 이때 7세까지 형성해야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보통 언어는 이때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보통 13세를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7세부터 13세까지 언어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가 여기서 확 뛰는 거죠. 급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은 거의 이제 정상을 천천히 하강하는 시기에 있을 정도로. 물론 상승은 할 수 있지만은 급성장을 하는 시기는 그때는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언어를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그럼 이때 한 단계, 여기가 한 단계, 여기가 한 단계,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죽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기는 언제까지냐? 7세까지. 그러므로 7세까지 우리가 여러분 누가 역할을 하나요? 부모 맞습니까? 예.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맡긴다 하면은 거기에 보육교사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보육교사가 누구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로 주 양육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 양육자.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뇌 발달에 근거했을 적에 그럼 뇌 발달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정서입니다. 정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정서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데 이 정서적인 뇌는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이 가정에서고요. 부모고. 그 다음에 이 틀이 형성되면서 이제 누구하고의 타인 그리고 자연 그리고 우주 만물 그 이상의 영적인 문제까지 모두 이 정서적인 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언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인간의 발달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발달 과학 중에서 이 시기에 정서와 인지적인 뇌를 성장시켜라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의 가장 기초가 정서의 가장 기초가 아까 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정서는 불안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 불안 정서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였나요? 안정적 애착이다. 생애 초기에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2.5세까지는 적어도 안정적 애착 형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5세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실 이런 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자율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정서적인 뇌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여기에 수단이 바로 뭐였다고요? 언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도표는 제가 1, 2, 3기까지는 안 그때 안 만든 것이 아니고 이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게 해주는 것이 제 강의를 얼마큼 소화를 시키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국내 거주자보다는 늦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유아의 엄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과정이다. 크게 무슨 경험을 먼저 하느냐? 정서적 경험을 먼저 한다. 인간은 정서적 경험.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무슨 뇌가 발달할까요? 정서적인 뇌가, 하지만 표유류의 뇌가 발달합니다. 이 발달 안 돼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 변형계 발달 안 돼 있습니다. 형태만 있을 뿐이지 속은 안 찼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속 찬 건 뭐밖에 없다고요? 파충류 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뭔가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건 멋대로.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파충류인다. 인간은 태어나면은 생리적으로 본능적인 이야기, 한 행동밖에 하지 못하죠. 오늘도 모른 채. 그러나 드디어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면서 중요한 정서적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 봅니다. 자, 인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불안이 해소되어야 그 다음 내가 신체가 발달하고 내가 다 발달해도 그 다음 단계가 안정적으로 발달해 갈 수 있고 지속적인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청소년과 성인기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고 잘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자제력도 안 생기고요. 회복 탄력성도 안 생겨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그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8단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설명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신뢰성을 획득해야 그 다음에 자율성이 획득된다고 했는데 인간은 이 자율성이 획득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불안 정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해결되었다라는 얘기.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컨트롤이. 이것이 되어야 컨트롤이 되었을 적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뭔가요? 주도성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7세 때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신뢰성서, 자율성, 주도성을 획득하기까지 그러니까 7세 때 주도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 주도성을 획득하기 전에 신뢰성과 자율성을 획득되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였나요? 안정적 애착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요?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 어떤 정서적 경험이요? 불안이 해소되면서 불안이 극복되면서 불안이 컨트롤되면서 불안은 모든 부정적인 정서의 대표 정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려움, 분노, 뭐 이런 모든 그 정서,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 불안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 잘 정리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불안이 안 생겨야 돼요. 여러분 분리불안이 안 생겨야 뭐가 획득되어지냐면요 자율성이 획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분리불안과 함께 아인스워스는 낯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나서 불안한데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의 공감을 만들어내요. 의미의 공감을. 아, 이분하고 나하고 친하네, 맡겨도 되겠네. 예, 어쨌든 막연하지만은 이분하고 있으면은 편하네. 예, 그러다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뭘 알게 되나요? 엄마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되고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명사들을 익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안정적 애착 속에서 분리불안이 해소되면서 어떤 낯선 상황 속에서도 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느냐 하면요
나중에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때는요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가 됐든 다양한 위기들이 닥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위기들이 닥칠 때 나타나는 뭐죠? 낯선 상황입니다. 그때 두려움, 불안,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죠. 부정적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위기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회복 능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력은 언제 생기느냐? 나중에 성인기 때 만들어지고 청소년기 때 후반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인기 때 제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대적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상황을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낯선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죠? 분리불안을 뭐 하는 거죠? 극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면 낯선 상황을 잘 처리합니다. 왜? 어떻게 처리했죠? 엄마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또 오는 거를 내가 아니까, 인지하니까, 조금씩 인지하니까 불안했지만은 인지합니다. 예. 내가 다녀올게 그대로 있어. 누가? 엄마가 오늘은 말하죠.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해보니까 낯선 상황이 있지만은 조만간에 엄마가 다시 나타나네. 내가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제력. 이래서 유아에서 아동까지 1.5세에서 7세까지 우리가 신뢰성에서 자율성이 획득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상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아 때 자제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3세, 4세 때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지요. 마시멜로 테스트는 3세, 4세, 7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노인까지 다 테스트합니다.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했는 결과 가지고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자제력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 자제력이 언제 나타나는 거죠? 자율성이 획득되어서 주도성을 획득하는 그 사이에 자제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신뢰성에서 자율성을 획득해가지고 낯선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러한 상황을 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생겨나면서 정서적인 데에서 나가 참아야지 그래서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걸 바로 15분이라고 합니다. 마시멜로 테스트에서는 15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유아 때 15분간 내가 기다려야 돼. 비록 낯선 상황이지만은 기다려야 돼. 맞죠? 기다려야 돼. 15분간 마시멜로를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85% 내지 90%까지 조금 어떤 통계는 좀 있습니다만 보통 70%에서 90%까지 대부분 15분 이전에 5분 지나서 15분 사이에 결국은 먼저 먹더라. 나머지 10%에서 통계에 조금 실험에 따라 틀리지만 10%에서 30%는 15분 후에 먹더라.
15분 후에 돌아온 사람, 마시멜로를 준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먹더라. 이제 먹어라 하니까 먹더라. 그때까지 내가 뭐 하고 있나요?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죠. 내가 이걸 먹고 싶지만 욕구는 있지만은 뭐 하나요? 욕구를 지금 해결해가지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뭘 시키나요? 지연시키는 거죠. 이게 인내. 이게 뭘까요? 자제입니다. 절제입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정서적인 뇌와 인지적인 뇌가 서로 발달되어 갑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걸 누가 인지하죠? 인지적인 뇌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것. 비록 낯선 상황이지만은 내가 잘 만족을 지어나고 그냥 막 울어새기는 게 아닙니다. 울어새기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본능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정서가 인지적인 뇌를 자극시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걸 선택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컨트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느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의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모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가 모축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다. 그래서 사실은 7세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어떤 시기인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네. 상당히 이때 아이가 자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율성을 획득했느냐, 그러면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인지하면서 그리고 개념을 형성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된 모습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쭉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목표를 지향해서 열심히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요? 주도성입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나됨이죠.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언제 형성되나요? 청소년기 때 형성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정리가 된다.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 정서적 경험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원래는 감각적 관계를 만들며 많은 경험의 굴절을 통해서 정서적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누구하고요? 엄마. 0세부터 1.5세 사이에 엄마와의 어떤 놀이를 하느냐, 엄마와의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하느냐. 자주 엄마의 체온을 느낀 사람은요, 긍정적 마인드가 있을 겁니다. 긍정적 마인드예요. 그래서 애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초기는 0세부터 1.5세 사이는 파충류의 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 파충류의 뇌는 순수하게 오감각에만 의지하고 포유류와 변형계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육감, 칠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기의 감각적 관계를 통해서 이때는 정서의 모방이 거의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기본이다. 정서의 모방 뭔가요? 엄마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예쁘다, 기쁘다, 즐겁다, 너 잘하네, 이런 어떤 언어와 함께
언어와 함께 밝은 모습으로 아이가 엄마와 상호작용했을 적에 엄마의 무슨 정서를요? 밝은 긍정 정서를 뭐할까요?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 이때 정서를 모방하면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상호작용. 어떤 상호작용인가요? 정서적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은 사실은 언어를 통한 의미의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언어를 통한 의미의 공감.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정서적 경험을 하면서 정서를 모방하고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때 이 상호작용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은 뭔지 아시죠? 상대방의 느낌,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같이 느끼는 걸 말합니다.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 정서, 부정적 느낌을 주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질이 부정적 기질이 서로 부모 중에서 한쪽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기질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예. 한들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기질이 바뀔 수 있다. 100%다 바뀌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질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성격을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나요? 뭘 통해 가지고요? 바로 이러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뭘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누가? 부모가, 엄마가, 어머니가, 주양육자가 긍정적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면은 긍정적 정서를 계속 던져줍니다. 그 긍정적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공감하게 된다. 그러면 기질이 다시 말하면 생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인데 이 성격이 기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떤 긍정적 성격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 성격이 나의 부정적 기질을 없애게. 예. 그러면서 부정적 기질을 덮으면서 이 긍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정서가 덮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 예, 이 상담학적으로는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나가면 또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아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명한 긍정심리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긍정훈육법이라고 해서 많은 책도 나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언어를 통한 의미의 공감을 통해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언어를 통해서 의미의 공감을 해 나가는 시기가 이제 1.5세부터 점점점 이렇게 실생활을 자라면서 그 정서적 뇌를 만들어 가는데 언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놨습니다. 언어의 결정적 시기는 언젠가? 1.5세부터 7세 때까지. 사실 1.5세 2살이 되잖아요. 그죠? 만 2세를 말합니다. 2살이 되면은 드디어 이 인간은, 이 아이는 독립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독립하려고 합니다. 뭔가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 중에서 사회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어디로 보내나요? 예, 우리 집단만 말고 내 가정 집단만 말고 다른 집단도 있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 보내죠. 예. 프리스쿨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스쿨 과정이 있죠. 그것이 초, 중, 고, 대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화가 끝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언어 습득이다. 그래서 1.5세에서 7세가 언어의 결정적 시기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가지게 하느냐, 언어를 가지게 하는 것은 이때가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른 언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언어의 결정적 시기일 때는 그 속한 문화,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문화의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다중 언어를 하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대부분 그 발달심리학자나 언어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그러면 다중언어는 언제 해야 되느냐? 외국어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때 지나서 이 시기. 이것이 유리하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자는 3세 때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발달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언어의 결정 시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사회와 가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습득인데, 주 언어는 습득을 하는 것이 먼저다. 왜? 언어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그 사회,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체계, 문화, 그것이 바로 1차적인 그 사회에 속한 언어를 먼저 습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만약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 그럼 뭐부터 먼저 익혀야 되죠? 한국어부터 먼저 익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를, 엄마의, 아빠의 모국어를 하게 하시더라도 먼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언어의 결정적인 시기를 가지면서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은 대한민국 아동으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체성은 언제 형성되느냐? 에릭슨에 의하면은 바로 주도성 다음에 뭐죠? 주도성 다음에 잊어버리셨나요? 근면성 맞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에 근면성 다음에 뭐죠? 요거죠. 정체감 형성이 청소년기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정체감 형성이 아니고요. 정체감 획득입니다. 형성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1.5세부터 7세. 그러니까 거의 7세쯤 되면은 정체성 형성이 일단은 마무리되고, 근데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인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알아내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청소년기 때다. 그때는 완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발달 과학이 청소년기 때 발달 과학입니다. 어쨌든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나의 나된 모습의 출발을 이제 기본적인 출발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 형성이 안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희미한 거에 출발합니다. 자연히 정체성 나중에 청소년기 때 획득은 희박합니다. 잘 안 됩니다. 청소년기 때 정체성이 획득 안 되면 이 정체성 획득이 획득이
성취라고 하죠. 성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유예되는, 청소년기가 유예되는 거예요. 성인기 진입이 점점점 늦게 시작되는 거죠. 그만큼 발달이 늦게 되는 거죠. 개인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차라는 건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달렸다. 그럼 적극적 부모란 뭐냐? 새로운 부모 교육이란 뭐냐?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깊이 정확하게 알아서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이 되어주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하자라는 것이 적극적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적극적 부모란 바로 그런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잠시 쉬셨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